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들 오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천안에서 지금 부동산 전문 행정사를 7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1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 인허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고요. 요 1번부터 10번, 1번부터 8번까지가, 좀 더 있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게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이 절차가 거의 다 준용됩니다. 어떤 땅이든 간에 토지 개발 내용은 여기 안에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 내용이 이제 정리된 내용인데 이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하나 1번, 2번, 4번, 3번 해당되는 내용들, 이 내용들 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걸 하나씩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조금 실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강의는 유익하고 유쾌하게 하는 게 저도 추구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여기 서류 받은 거 6세트 받으셨잖아요. 네. 지금 6세트 중에 지금 이 내용이 이제 이게 활용정정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마지막 내용인데 이걸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실제 오늘 제가 이제 여기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실무 얘기를 많이 드릴 겁니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고요. 보람도 있습니다. 개발 인허가 하면 보람이란 게 결과적으로 이제 수익하고 직결되는 거죠. 수익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자기 개발이라든가 노력을 하고 거기에 따른 페이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이제 볼게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장소가 읍면지역입니다. 읍면지역. 동지역을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발 인허가 하려고 그러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국계법이라 그래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시면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개발 행위는 기본적으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이걸 가지고 지자체에서 인허가권은 지자체에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국계법을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개발을 해야겠다 그러면 건축법, 농지법, 산지 다 좋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개발법령이에요. 개발법령. 근간은 국계법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토지개발의 형규는 이제 국계법에 있어요. 국계법에 보시면 이제 공장 개발할 경우에, 주택 개발할 경우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상가 개발할 경우에, 물론 개발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계법에 있습니다.
국계법에 보면은 용도 지역이 있죠,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용도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의뢰인이 나는 뭐 주택을 신축한다고 했을 때, 공장을 신축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창고를 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상가, 뭐 좀 뭐 특이한 케이스로는 뭐 카센터도 있고요, 자동차 정비 공장도 있고, 장례식장을 해보는 분도 있어요. 장례식장. 왜냐면 제가 비도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도시 지역에서는 대부분 상가 빌딩 개발을 합니다. 아파트 개발 위주고요. 주거용, 상업용은 도시 지역에서 개발을 많이 하죠. 제가 이제 주로 강의하는 내용은 이제 비도시 지역. 이제 쉽게 말해서 물류창고. 요즘 물류창고 부지도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택배 회사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팽창하고 있어요. 뭐 예전보다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게 임대료도 올라갔고요. 물류창고 부지도 많이 찾습니다. 이게 그 보통 물류창고 부지가 보통 이제 저희가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도권 아시잖아요. 서울, 인천, 경기도 뭐 인구의 반 이상이 이제 지금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전에는 물류창고 부지가 용인, 안성, 평택까지 이렇게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도 물류창고 부지가 포화 상태고 집가도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물류창고 부지가 천안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별로 오래되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물류창고 부지를 물색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찾는 평수가 최하 5,000평 이상이에요. 뭐 10,000평, 20,000평, 뭐 지구 단위 들어가게 되면 제가 좀 내용이 복잡한데, 10,000평 이하는 이제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고요. 물류창고 부지를 이제 케이스마다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상담의 시작은 매수자의 니드에 이분이 뭘 원하느냐. 뭐 제일 간단한 게 개발 인허가에서 제일 간단한 게 주택 수요, 주택. 집집문들. 뭐 2, 300평. 그 집터가 제일 저렴하고 개발도 제일 간단하죠. 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개발 인허가의 시작은 주택이고요. 마무리는 공장 같아요. 왜냐하면 공장 같은 경우는 평수가 크고, 물류창고하고 공장 평수는 비슷합니다. 물류창고 부지를 원하시든지 공장 부지를 원하시든지, 이 대규모 개발이에요, 사실은. 몇천 평씩 개발하는 거거든요. 자, 주택을 예를 들어서 주택 고객이 왔어요. 그럼 주택에서 허가 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농림지역도 있고요, 관리지역도 있고, 자연녹지 지역도 있어요. 그 도시지역하고 이제 조도지역은 뭐 주상공록 해가지고 네, 이렇게 저희가 도시적 개발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저희가 비도시적하고 개발하는 거는 넓은 땅을 원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파트나 빌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단독주택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독주택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게 전원주택 부지를 찾으는 분들이 있어요. 실무에서 전원주택 부지 찾는 분들 오면은 저희는 그냥 일반 주택은 얼마든지 찾아드릴 수 있는데, 전원주택 부지 찾는 분들은 뭐 개발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전원주택 부지 찾는 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눈이 높아요. 그분들은 배산임수를 찾아. 앞에 저수지나 강이 있어야 되고 뒤에는 산이 있어야 돼. 이런 부지는 찾기가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 전원주택 부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이 이 일을 내가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전원주택 부지는 일부러 찾다가는요, 가성비가 없어요. 그냥 일반 주택 부지 뭐 배상임수 아니고 나는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개도 한 마리 키우고 닭도 키우고 이런 부지는 얼마든지 찾는데 시작은 주택이에요. 그런데 전원주택 부지 찾는 분들은 우리는 일단은 살짝 패스. 왜냐면은 땅을 예를 들어서 5개를 보여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일반 주택 부지는, 일반 주택 하는 분들은 5개 정도 보여주면 그 중에 마음에 들어 하는 게 있어서 뭐 얘기가 상담이 진행이 되는데,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수익 창출을 해야 돼요. 거기서 또 보람도 찾거든요.
주택을 기본으로 합시다. 이제 제가 이제 시작은 주택이라 그랬잖아요. 개발인허가의 기본은 주택입니다. 개발도 주택도 개발이죠. 왜냐면은 뭐 농지를 사든 산지를 사든 어차피 개발을 해서 지목이 대지로 바뀌면 집가 상승도 있고 그때부터는 개발이 완료되는 거잖아요. 이제 주택을 시작으로 하셔야 돼요. 다 아셔야 됩니다. 마무리는 공장으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물류창고나 뭐 중간에 뭐 이런 뭐 국도변 상가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특이한 케이스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장 같은 경우도 있어요. 특이한 케이스 개발 이런 것 중에 그 목장 부지 민원 목장 부지는 민원 때문에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목장 부지 찾는 거는 제일 좋은 게 목장 부지 의뢰 들어오시면 민원부터 보세요. 냄새가 나죠. 목장도 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소를 키우면 우사, 닭을 키우면 개사, 그 제일 심한 게 돼지 돈사. 돈사가 제일 민원이 심해요. 우사는 그나마 할만해요. 근데 뭐 이런 것도 개발 인허가 과정입니다. 그 두루두루 저는 이제 두루두루 경험해보니까 그냥 목장인데 어떤 거 하세요? 물어보죠. 아, 나는 뭐 그 우사할 겁니다. 그러면 우사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비육, 고기소, 그리고 착유, 소젖 짜는 거 있잖아요. 발렌타인. 이런 것도 이제 실마다 보면 아는데 뭐 아마 목장까지 접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수도권에서는 힘들어요. 목장은. 지방,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수도권을 벗어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목장 인허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목장 매매 찾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저희는 천안, 아산, 평택, 안성. 제가 이제 그쪽에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천안, 아산, 평택. 그쪽에서는 목장허가 안 납니다. 지금 안 해줘요. 조례로 막아놨어요. 그 조례로 막아놓은 게 거리 제한으로 막아놨어요. 뭐 10가구 이상에서 1000m 이상 이격거리를 두는 그런 부지가 없거든요. 농지가 이게 그 목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례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2017년도, 2016년도에는 목장 부지 천안 기준으로 15만 원 했습니다. 15만 원 목장할 땅 농지 사서 이렇게 막 그분들이 보통 한 동에 600평씩 짓거든요. 15만 원 했던 땅이 민원이 너무 심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개발 인허가다면 민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안성이 딱 민원 때문에 목장원을 막았어요. 그리고 평택은 막진 않았는데 주민 동의서를 갖고 오라 그래요. 주민 동의서가 돈이거든요. 발전기금. 이게 실무예요. 여러분들 지금 듣는 게 민원 생기는 게 발전기금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발전기금 저도 안 해주는 데가 있어요. 동의서를. 나는 돈이고 뭐고 그냥 목장 들어온 거 자체가 싫다고 하는 동네도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 평택 안성에서 막 목장하고 힘드니까 이게 천안으로 오셨어요. 그때가 15만 원이었어요. 근데 천안에서 이제 목장 기존에 목장하는 분들이랑 주변 토지주들이 시장 시세를 점거했다는 표현은 그렇고 항의 방문했어요. 항의 방문. 목장어가 막아달라고. 그래서 조례 개정 시켜가지고 2018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6월 24일 우리가 마지막으로 목장어를 넣었거든요. 딱 조례 통과 딱 됐어요. 목장어를 안 받아주는 거야 이제. 거리 제한으로 다 묶은 거야. 15만 원짜리가 이제 이런 거죠. 이게 개발 인허가의 가치예요. 15만 원에 나는 샀어. 그리고서 목장어가 딱 막혔어. 2018년도에 15만 원짜리가 20만 원이 되더라고요. 이제 허가가 안 나니까 딱 목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15만 원에 전에는 15만 원에 사서 허가를 냈는데 목장이 딱 막히니까 20만 원에 매매됐어요. 2018년도에. 2019년도에 20만 원짜리 25만 원짜리 똑같은 땅인데 불과 1년 사이에 10만 원 오른 거예요. 개발 인허가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땅을 사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허가를 내놨잖아. 허가를 짓진 않았지만 개발 인허가권을 넘길 수가 있어요. 명의 변경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25만 원 되는 거야.
그리고서 작년에 그 25만 원짜리가 30만 원 찍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인허가권 가지고 2배를 버는 것도 버는 분도 있고, 두 가지 유형이죠. 그거를 뭐 내가 뭐 가격을 올릴 거라고 생각해서 인허가권을 미리 받은 분도 있겠지만, 내가 다른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파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15만 원에 내가 땅을 사서 목장을 절려고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죠. 뭐 부득이한 사정, 뭐 질병이라든가 기타 뭐 건강상 이유로 내가 못 팔았어. 근데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파신 분은 30만 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더블. 그분들은 인허가권을 받은 거예요. 인허가권을. 물론 토지 소유권하고 포함해서 넘긴 거지만 인허가권 자체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해서 이게 인허가권, 이게 개발 인허가입니다. 이게 이 개발은 왜 이 개발 인허가라, 이 목장도 개발 인허가의 한 축이거든요. 그래, 개발 인허가를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의도치 않았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폐차장 허가를 내주기면 내가 권리금을 2억 주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폐차장 허가는 저희가 시장님 아세요? 그러면은 안 돼. 그러면 될 거예요. 시장님 모르시면. 이게 폐차장 인허가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허가에서 막 뭐 장례식장 인허가, 목장 인허가는 뭐 노말합니다.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폐차장이라든가 장례식장 어려운 인허가일수록 페이가 이게 뭐 아파트 프리미엄처럼 개발 인허가 것도 개발 인허가 받아놓고 파는 분들도 권리금이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특수한 경우는 저도 폐차장 인허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뭐 시장 정도 알고 있어야지 이게 인허가가 풀리는 거예요. 왜냐면 폐차장 인허가는 남발할 수가 없거든요. 인구 적정 규모에 따라서 차량 대수, 보유 인구 이런 거에 맞춰서 폐차장을 내주지. 폐차장은 허가도 까다로워요. 지하수 오염 문제도 있고요. 옛날에는 막 관리 지역도 해줬는데 요즘은 공업 지역만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폐차장 인허가를 저도 못 해볼 정도니까 그게 엄청 난해한 거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게 실무입니다. 이게 실무. 현장에 있다 보면은 별의별 내용이 다 들어와요. 뭐 기본적으로 뭐 공장 들어오는 거는 노말한 겁니다. 노말. 그냥 보통 수준이에요. 그냥 물류창고 개발하는 거 뭐 보통 수준입니다. 그냥 하다 보면은 이제 경험이 자꾸 쌓이면은 이제 의뢰인하고 얘기를 해서 뭐 아까 시작은 주택으로 하겠지만 보통 이제 공장 인허가까지 내면 거의 이제 경험치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자, 이제 주택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집을 지은다고 왔어요. 자, 이분이 집을 지은다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보통 일반 주택 기준으로 하면 농림지역을 제외한 자연녹지나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허가 다 나와요. 주택허가 제일 쉬워요. 말 그대로 길만 있으면 돼요. 포장된 도로만 있으면 돼요. 지적투성 도로도 필요 없어요. 지적투성 도로도 왜 필요 없냐면 읍면지역에서는, 동지역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지적투성 도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읍면지역에서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도 옛날 관습도로, 뭐 새마을도로, 현황도로로 도로 지정 심의란 게 있어요. 집, 주택에 한해서. 아니면 소규모 창고나 공장은 안 돼요. 지적도상 도로가 없으면 공장은 안 해줘요. 소규모 창고나 주택에 한해서는 도로 지정 심의를 해줘요. 이 읍면 지역에 이런 것도 실무죠. 지적도상 도로를 봤는데 저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떼봤는데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 이거 주택허가 안 나는 거 아니야? 동지역에서는 그렇다니까요. 근데 읍면 지역에서는 안 그렇다니까. 현장에 답이 있어요. 현장 가봐서 이거 로드뷰 저희들은 네이버 지도 안 봅니다. 저는 그냥 다음 지도, 카카오 지도 봅니다. 그게 더 정확하고 디테일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오래됐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려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는데 다음 지도 보면 다 나오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 지도에 안 나오는 게 있죠. 다음 지도에 안 나오는 거. 다음 지도 주변 물론 시차도 있어요. 지금 2021년인데
다음지도 보더라도 아무리 잘 봐도 작년 올해 건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시차도 있지만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것들이 딱 생각해 보면은 뭐 토지 모양, 뭐 형상, 주변 이용 하나 다 볼 수 있는데 도로폭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죠. 유일하게 안 나오는 게 냄새는 다음 주에도 안 나오죠. 냄새. 내가 집을 지러 갔는데 다 서류상으로 보고 뭐 다음 주도 봤는데 가격도 금매로 나고 좋아. 근데 현장을 안 가보면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현장 답사 필수예요. 가서 향도 좀 보고 뭐 주변에 무슨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주택 같은 거 가지고 민원 걱정을 안 하셔야 되는데 도로 진출입도 보고 공사 차량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집을 짓고 사는데 옆에 공장에서 소음 진동 때문에 뭐 냄새가 심한지 아니면 비산먼지가 있는지 먼지가 날리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소음 진동하고 비산먼지는 현장에 가지 않으면 몰라요.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죠? 그래서 현장을 기본이죠. 아무리 땅이 좋아도 현장에 가서 소음 진동이나 비산먼지를 확인을 안 하면 그게 주택지로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답사 필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은 서류상으로는 상담이 되고 내가 만약에 현장을 가야 될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는 용역 계약을 체결해야죠.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근데 출장을 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컨설팅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 여기 컨설팅 계약서 있어요. 컨설팅 계약, 용역 계약을 해야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착수금하고 비용을 받아야죠. 왜냐하면 출장을 가야 되잖아요. 현장에. 여러분들 그 일정 잡아서 경우에 따른 반나절, 왕복 반나절 가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때 되면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서류상의 상담은 얼마든지 무료로 해줄 수 해든 되는데 현장 답사 필수잖아요. 이거 고객분들한테 충분히 어필 되잖아요. 고객분들한테 이거 서류상을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게 뭐 있냐. 소음 진동하고 비산먼지는 서류상으로 화면으로 볼 수가 없어요. 현장을 가야죠. 그럼 그때는 이제 용역계약서 작성하고 용역계약서 작성해야죠. 출장비 포함해서. 그죠?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게 또 있죠. 자, 주택이 제일 쉽다 그랬잖아요. 네, 주택. 주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주택을 시작으로 합니다. 그러면 주택도 저희가 주택은 일반적으로 그냥 허가가 별 문제는 없이 나와요. 뭐 민원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주택에 대해서는 농림지역도 주택 허가 나오거든요. 농업인 주택. 농업인 주택을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분이 제가 천안에 있으니까 천안에 집터를 사서 관리지역을 사든 자연녹지를 사든 보통 집터는 뭐 작으면 100평 보통 저희가 주택 부지는 뭐 200평 전후 보통 집 30평 짓고 그리고 주차장 텃밭 그리고 뭐 컨테이너 놓을 자리 정도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 100평은 좀 작더라고요. 막상 살다 보면 100평은 작아요. 그리고 땅값도 말씀드리면 보통 50에서 100만 원 사이거든요.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00평인데 50만 원짜리 사면은 집터는 나오잖아요. 200평 사도. 그죠? 그 정도는 다 예산을 하고 오더라고요. 한 1억 전후로 집터는 사잖아요. 그죠? 물론 비싼 데도 좀 있습니다만 그냥 저희가 집터 사는 거는 지방 갔을 때는 보통 천안 아산은 100만 원 이내에 살 수 있고요. 평택이나 안성은 100만 원이 넘습니다. 물론 위치에 따라 좀 달라요. 평균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한 1억 전후면은 집터는 100평을 사든 100만 원짜리 100평을 사든 50만 원짜리 100만 원 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샀어요.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자연녹지나 관리지역을 샀어요.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입니다. 20%. 내가 집을 20평 짓고 나머지는 가건물이에요. 관리지역을 사면 건폐율이 40%죠. 그것도 계획관리지역이죠.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도 자연녹지도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가 있어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는 건폐율이 다 20%예요. 다 허가는 나옵니다. 똑같아요. 주택허가는 자연녹지, 보존녹지, 생산녹지가 다 똑같아요. 네. 비도시 지역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연녹지하고 관리지역. 그러니까 녹지지역하고 관리지역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종세분을 하죠. 자연녹지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로 구분되고요. 건폐율은 다 20%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관리지역은 또 달라요.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생산관리 있고 보존관리가 있어요. 여기서 구분은 둬야 돼요.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자연녹지에서 공장하고 저희가 자연녹지, 그러니까 제일 녹지지역에서 제일 좋은 게 자연녹지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녹지, 보존녹지. 건폐율은 똑같지만 녹지지역에서 가장 좋은 건 자연녹지입니다. 그러니까 녹지지역에서도 보면 생산녹지보다는 자연녹지가 더 좋다니까요. 업종 제한도 있고요. 개발 인허가할 때 차이점도 있어요. 그리고 관리지역 중에서도 관리지역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게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일반적인 공장의 90%는 계획관리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첨단 업종, 도시형 공장, 이런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 이런 거는 자연녹지에 들어가요. 근데 그 업체들이 선호하질 않아요. 건폐율 때문에. 내가 똑같이 자연녹지하고 관리지역을 사는데 금액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1000평을 사면 계획관리지역은 내가 건폐율을 400평을 질 수 있는데 자연녹지를 사면은 첨단 업종이라도 200평밖에 못 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똑같은 돈을 주고 사는데 자연녹지보다는 계획관리를 선호하죠. 건폐율 차이입니다. 건폐율 차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실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공장 찾을 때 무조건 그냥 계획관리만 찾으면 문제가 없어요. 물론 뭐 계획관리 찾고 그 다음에 도로 찾아야 됩니다. 자, 이제 주택 얘기를 이제 지금 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주택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물류창고, 그 다음에 공장, 다른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적인 얘기를 계속 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 자료 설명도 한참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주택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제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서울 사는데 내가 자연녹지나 관리지역을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닙니다. 그냥 사면 돼요. 못 사냐? 그냥 사면 돼요. 농지 사죠, 대부분. 농지. 자, 농지를 삽니다. 이거는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내가 귀한 귀촌 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오늘 개발을 강의하는 게 개발이잖아요. 개발을 한다고 해야죠. 그래야 지가 상승도 있으니까. 자연적인 지가 상승이 있고, 개발로 통한 지가 상승이 있잖아요. 그 투자를 하더라도, 저희는 그래요. 투자를 하더라도 건물 짓는 땅을 사서 임대를 주면 되니까요. 임대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땅을 예를 들어서 500평이면은 500평이라고 하면 300평은 200평은 집도로 빼놓고 300평은 60평 나오잖아요. 326 건폐율 20%니까 60평짜리 창고지면 신고거든요. 신고지를 주면 평당 2만 원 정도 임대료가 나와요. 임대 주라고 그러죠. 물론 돈에 맞춰서 작은 기획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개발은 가는 겁니다. 내가 여유가 되면 500평을 땅 사서 농사 짓는 게 너무 힘들어요. 300평 개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합니다. 실무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또 나중에 제가 세금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매매, 개발, 세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보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저는 이제 보상 업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농지 개발, 농지 상태의 보상금은 실제 사례예요. 실제 사례. 제가 보상을 해봤더니 3, 40만 원 나와요. 그 평균. 계획 5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도로가 있어도. 2차선 도로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도로로 했을 때 50만 원이 안 되는데 이걸 대지로 개발했더니 100만 원 나오더라고요. 대지로 개발했더니. 따블이잖아요.
근데 개발 비용은 생각보다 적어요.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본인들이 운이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나중에 거기가 보상 지역에 편입되면 사업인정고시 나오기 전에 그런 얘기 들으면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이셔야 돼. 사업인정고시 나오고 개발 행위는 안 받아주거든요. 그거 좀 운도 따라야 되죠. 토지는 원래 운도 좀 있어야 돼요. 제일 좋은 게 뭐 임야 사서 만평 사놨는데 종중에서 보통 임야 같은 건 종중이 많이 사죠. 오늘 갑자기 도로가 쫙 뚫리는 거야. 그것도 고속도로가 아니고 고속도로 뚫리는 건 내용 없어요. 고속도로 뚫리는 거는 정말 별거 아니야. 보상금만 잘 받으면 돼. 국도가 뚫려. 쫙. 국도는 뭐냐면요. 중간중간에 열어주잖아요. 지방국도. 이거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대박이야. 무슨 맹직 개발까지 하면은 5배에서 10배는 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의도치 않았지만, 종중에서 선을 갖고 있는데, 뭐 그런 분들, 그런 게 좀 내부 정보 같아요. 도로 날 거 미리 안 놓고, 딱 사놓고. 근데 그게 고속도로는 해당 사항이 없다니까요. 중간에 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런데 지방국도도 요즘 왕복 4차선, 6차선 열어주잖아요. 열린다니까. 내 땅에 4차선이 쫙 열리면서 진입로가 열려. 그럼 거기 뭐 들어가요? 주유소 들어가잖아요. 충전소 들어가잖아요. 편의점까지 들어갑니다. 천안 같은 경우 호두과자점까지 들어가요. 그죠? 호두과자점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이런 거 개발하는 거예요. 뭐,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토지 개발인데, 뭐, 운도 좀 따라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보상 업무를 하는데, 이거 보상 들어가는데 나머지 땅이 있어. 여러분들이 개발할 줄 알아. 컨설팅 잠을 이거 보상 들어가고 보상금 낳는 부분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길을 안 열어준다니까요. 그냥 가대를 이렇게 치고 간다니까. 막히는 순간 그거 여는 게 되게 힘들어요. 막히기 전에 열어야죠. 그러나 개발 계획 딱 들었어. 보상 나와. 그런데 도로 보상 나가.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가 내 땅을 샀는데 도로가 나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대를 치고 나가. 내 땅이 막혀. 열어주더라도 그냥 농사 지을 수 있는 소로만 열어줘.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다가 뭐 집 짓는다 그러면 도로폭이 크진 않아요. 상가 짓는다고 해야죠. 상가 짓는다 가감차선, 가속차선 넣고 상가 져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개발하면은 시세 차익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건물을 안 져도 돼. 그 권리만 팔아도 된다니까요. 진출입이 다 돼 있잖아요. 그거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은 장래 가치가, 미래 가치가 확 올라가죠. 개발은 장래 가치, 미래 가치, 물론 지금 내가 실수요 가치도 있지만 부동산의 기본은요, 장래 가치, 미래 가치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 그래야지 고객분들도 좋아하고요. 저희도 보람차고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도 제가 맡을 수 있다니까요. 주택을 여러분들이 산다고 했을 때 지방으로 내려가요. 뭐 고향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천안이었으니까 천안으로 간다 그러면 농림지역을 사는 경우는 당장 허가 내기 어려워요. 이런 경우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옵니다. 저희 와요. 고향이 천안이라고 와요. 서울에 사는데 수원에 사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자연녹지라든가 관리지역 땅을 사서 주말농장을 쓰죠. 첫 번째. 주말농장을 쓰죠. 허가를 내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허가를 내면 주택허가를 내면은 건축법상 2년 안에 건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1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리고 3년에 건물 못 지면 건축허가 청문 절차 걸쳐서 전주가 취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3년에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어. 그러면 주택허가를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공시지가가 매년 올라가잖아요. 왜냐면 자연녹지나 관리지역에서 살 때는 공시지가의 30% 농지적인 부담금 세금을 내잖아요. 올해 내가 건축허가를 받아놓으면
3년에 집을 질 거면 당장 받아야죠. 땅 사면서, 매입하면서. 그래야지 나중에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 공시지가가 현재 공시지가로 세금 내면 되니까. 그게 아셔야죠. 나중에 내세요. 나중에 질 땐 나중에 내면 돼요. 3년 후에 질 때는 그때 가서 내면 돼요. 근데 내가 3년에 내년에 건물 진다 그러면 올해 받아놔야죠. 7월 1일자로 공시지가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보세요. 지금이 4월 24일인데 지금 허가 받아놓으면 올해 공시지가대로 농지재정부담금 30%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7월 1일 이후에 낸다고 하면 오른 금액으로 공시지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공시지가는 제가 봤을 때 뭐 떨어지는 경우 90%는 다 올라가던데 똑같든지 아니면 대부분 올라가요.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4월 24일자로 내가 집을 3년에 질 경우에는 7월 1일 전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5월달, 6월달까지 주택을 받아놓으면 현재 공시지가대로 농지재정 부담금 30%를 내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경험해 봤는데 100평, 200평 전용할 때 그게 100단위가 아니에요. 전용을 다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00평 땅을 샀어요. 관리지역. 근데 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100평만 전용해도 40평을 지을 수 있어. 그럼 100평만 전용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녹지는 100평 전용하면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용적률은 80%예요. 바닥면적 20% 너무 적어. 그러면 150평을 전용할 애매하죠. 200평 다 전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40평 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공시지가 차이가 지금 2달 남았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10,000원만 차이 나도 200만 원 날아가잖아요. 그죠? 7월 1일 전에 평당 내가 지금 공시지가가 30만 원인데 7월 2일 이후에 32만 원 됐어. 2만 원 차이 나죠. 그러면은 내가 200평 전용하죠. 400만 원 더 내야 돼. 2달 차이로. 이게 실무입니다. 예. 그러니까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물론 어쩔 수 없이 하반기에 뭐 땅을 산다 그러면 내년 공시지가 오르기 전까지 내면 되죠. 이런 것도 고객 상담할 때 공시지가 오르기 전에 해야 됩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근데 내가 당장 저는 3년에 집을 지을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면 안 되죠. 3년에 집을 그냥 주말 농장을 5년 쓰고 나중에 집 짓는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공시지가 올라더라도 3년 안에 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당장 향후 계획이 중요하죠.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땅 살 때마다 이제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맞춰주면 되거든요. 자, 이제 집을 지은다고 했어요. 자, 올해 그 땅을 사서 난 내년에 집을 지을 겁니다. 그러면 주택 인허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원칙이 있어요. 천안 땅을 사면 천안의 업체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토목 건축, 토목 설계사라 그러죠. 이분들은 토목공학과 나온 분들이에요. 대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건축사는 당연히 와야 되고요. 주택 인허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땅을 사주면서 주택 인허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주택 인허가는 간단하죠. 비용도 설계비도 크진 않아요. 뭐 그냥 보통 주택 하나 짓는데 토목 건축해서 기본으로 받는 게 몇백 정도 받아요. 뭐 규모에 따라 틀리죠. 집도 뭐 2층 안 짓고 단층 안 짓고 2층 지면은 몇백 정도 들어요. 뭐 1000단위까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 개발 면적도 근데 자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행정사가 인허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행정사가 인허가 대리권이 있잖아요. 근데 실무는 안 그래요. 저희가 토목공학과 나와서 측량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축학과 나와서 도면, 3D 도면을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죠?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인허가를 가지고 어떻게 비용을 뽑냐. 저희는 그 전체를 총괄하는 거죠. 전체. 무슨 얘기냐면 인허가 설계비가 있고 토목공사비가 있고 시공업체가 있잖아요. 물론 뭐 의뢰인이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해야 돼요. 현장에서. 자, 내가 논을 샀어요. 그러면은 인허가를 해서 성토를 해야 되잖아요. 흙을 서울에서 내려가나요? 덤프차가? 이런 일은 없어요. 지역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죠? 지역에 인허가 받아야 되고, 또 지역에서 성토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흉관을 놓든 상수들 끄든 이런 일련의 일을 다 맡아서 하잖아요. 이게 용역비 아닙니까? 그 명목으로 받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설계비는 얼마고, 뭐 얼마고, 뭐 성토비는 얼마고, 뭐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진다고 하면 시공업체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총괄하는 거예요. 총괄. 예, 집 짓는 거는 자기가 알아서 짓겠다 그러면은 그 전 단계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용역비를 받는 거예요. 분할도 해야 되고요. 경제 측량도 해야 되죠. 예, 일련의 작업을 다 해야죠. 물론 뭐 설계사무소하고 같이 하는 거지만 어떤 거나 플랜하고 실행하고 마무리를 해주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십니다. 이 집이 제일 노말해요, 사실은. 근데 실질적으로 주택 인허가를 행정사님한테 맡기는 경우는 드물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죠, 대부분. 대단지로 조성할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뭐 대단지,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개별적인 거 가지고 인허가 하는 건 가성비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알아서 해도 충분해요. 근데 설명을 할 때 그러면은 나는 서울에 내 동생이 건축사야. 좋습니다. 근데 최소한 토목 설계만큼은 태반이에요, 태반.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얘기가 건축사는 밥그릇 숟가락만 올려놓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토목에서 농지 전용, 산지 전용, 진입로, 아까 말씀드린 우수 이걸 다 건드려줘야 돼요. 토목 설계에서. 건축사는 토목 설계에서 다 그려놓은 거 가지고 그냥 설계도면만 이렇게 올려요. 15개 부서라 그러면 건축사가 하는 부서는 2개밖에 없어요. 13개 부서를 다 협의본 보내는 거는 토목에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최소한 물론 저는 그냥 토목 건축 설계에 저는 안성이다, 아산이다, 평택이다 그러면 저는 그냥 토목 건축 설계를 그쪽에 다 맡겨요. 일이 편해요. 왜냐하면 공무원하고의 유대관계라든가 그쪽 정보라든가 자기들이 많이 해봤잖아요. 그쪽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 현장에 설계사무소도 현장에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은 총괄이야.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설계하시는 사람, 토목업체, 시공업체 이 세 개를 총괄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용역계약이고 컨설팅 계약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각 분야마다 이제 그 전문가들한테 외주를 주는 거죠. 일을.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민원 해결도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공장 같은 경우에는 주택 빼놓고 공장, 물류창고, 하다못해 공장이나 물류창고, 축사도 이런 대규모 개발은 다 발전기금이 있어요. 발전기금 없으면 없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발전기금이 작고 크곤 있어도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설명드려요. 공장 인허가 들어갈 때 동네 이장님한테 발전기금 드린다고 합니다. 금액은 얘기를 안 해요. 얼마 줄지 몰라. 정해지진 않았어요. 이거는 뭐 법에도 없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 발전기금이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자, 공장 인허가를 들어가게 되면 15개 부서를 협의한다고 그랬잖아요. 주택은 안 해도 됩니다. 주택은 그냥 떡 돌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이장님 만나야 되거든요. 왜 이장님 만나야 되냐면, 공장 인허가를 딱 들어가면은 15개 부서 중에 제가 성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완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공장 인허가 접수를 이제 공장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150평 미만은 제조업이고 검평 기준입니다. 500제곱미터 이하는 제조 일반, 그건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150평 이상은 공장 심의 대상입니다. 검평 기준이에요. 그러면 공장 인허가를 들어가든 주택 인허가를 들어가든, 주택은 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장급, 제조공장이든 물류창고든 공장급 이 정도로 개발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이면 구청이든 시청이든 성완업사무소로 협의 공문을 보내요. 이런 업체가, 이런 공장이 입주를 한다고 허가가 들어왔는데 의견을 묻는 거죠. 성완읍에다가. 그러면 읍 산업계 담당 공무원은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이장님한테 얘기합니다. 이장님한테 전화해요. 이런 업체가, 이런 보니까 업종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면 괜찮은데 공장 중에서도 재활용 업체, 고물상 이런 건 좀 민원이 있죠. 이런 업체인데 혹시 그쪽에 동네 분들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장님 먼저 찾아갔어. 발전기금 준다고 했어. 이장님, 민원 없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괜찮아. 발전기금 준다고 했으니까 얼마를 줄지는 얘기는 안 하죠.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모르고 여기 들어오면은, 그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없는 민원도 만들어요. 그 없는 민원 만드는 이유가, 물이 남쳐서 배수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물은 얘들 얻어빼니 하수 오수가 있잖아요. 오수는 생활하수입니다. 우수는 빗물이에요. 이것도 가지고도 민원 생겨가지고 실제 사례입니다. 발전기금 1,000만 원 줄 거 나중에 그 동네에다가 5천만 원 공사비를 추가로 했어요. 안 해도 될 거를. 이게 민원이에요. 이런 것도 반드시 여러분들 용역계약할 때 현장 가면은 개발 계약을 하고 개발 들어가기 전에 동네 이장님 만나서 그거잖아요. 동네 이장님은 미리 와서 고맙고 또 발전기금까지 와서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 있는 민원도 그냥 잠재워줘요. 마을 대표잖아요, 이장님이. 지역 가면 이장님이 저희가 그냥 옛날로 사또라고, 사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장님한테 저는 잘해요. 인사도 잘하고. 왜냐면 개발하시는 분들은 한 지역에서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통장님이 있지만 거기는 동적이고 거기는 공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상업용, 주거용 개발되죠. 근데 비서지역 가면 이장님이 아까 좀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이장님이 도장이 많이 들어가요. 자격 확인서 도장도 찍어줘야 되고 직불금 도장도 찍어야 되고 조합원 가입하려면 도장도 찍어. 도장 찍을 일이 많아요. 보상 받을 때도 이 사람이 농사 졌다 그러고 자격 확인서 그거 해줘야지 영농손실 보상을 받거든요. 이장님들 그렇게 기본적으로 움직일 때 현장 갈 때 이 부지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 이장님 사전에 가서 만나야 된다니까. 안 만나는 순간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어요. 주택은 아닙니다. 주택은 안 만나는 떡 돌리면 돼요. 자, 이제 주택 말씀드릴게요. 주택을, 했을 때,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토목 건축에서 와야 되는데, 업체에다 맡기죠, 일을. 그러면은, 건폐율 따져서 도면하고 인허가서를 꾸밉니다. 여러 가지 서류가 있죠. 도면 작업도 해야 되고요. 보통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업체하고 한 3번 정도 미팅을 해야지 접수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축사하고
주택에서 기본적인 스탠다드 그 샘플 주택 도면을 제시를 해요. 20평이면 20평, 30평이면 30평, 뭐 방 3개 이렇게 도면 제시하죠. 그럼 처음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에다가 여기 뭐 이런 구조를 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특이한 케이스 아니면 기본적으로 한 3번 정도 만나면 설계 도면이 나오죠. 물론 이 설계 도면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허가를 받기 위한 거고 준공 신축 전에 설계 변경은 가능해요. 내가 나중에 나 방 2개 넣었는데 보니까 방 3개 넣었는데 내가 방 하나 더 늘리고 싶어. 그럼 설계 변경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허가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방 3개를 넣고 허가서를 넣죠. 그러면은 이제 주택계획 같은 경우에 허가 넣으면 보통 처리 기간이 있죠. 법적 처리 기간이. 보통 보름이라고 하는데 보안 나오면 한 달도 가요. 그럼 허가가 나왔어요. 보안 나와서 한 달 후에. 그러면 이제 주택으로 허가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주택으로 허가를 나왔어요. 그러면 농지조정 부담금 내라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지조정 부담금 30% 내야 돼요. 그거 내야지 허가증 줘요. 30% 허가가 나왔어요. 그 돈을 내야지 이제 그 허가증을 줍니다. 이제 허가 받아놨어. 이제 집 2년이나 3년 안에 지면 되죠. 자,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집터를 살 경우에는 농지가 싸잖아요. 농지. 여러분들이 나대지를 살 경우도 있어요. 나대지를 살 경우에는 농지조정 부담금이 없죠. 근데 대부분 나대지는 비싸니까 농지 사서 전답과수원 사서 개발하는 게 저렴하죠. 나대지라는 거는 보통 원래 건물이 있었는데 철거를 해서 지금은 나대지 대지만 지목만 대지일 뿐이지 건물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도시 지역에는 있어요. 동지역에는. 그리고 뭐 거기다가 주차장으로 막 유료 주차장 쓰잖아요. 근데 음연 지역, 비도시 지역 가면은 대부분 농지 개발이에요. 예. 산지 개발이 더 농지 개발보다 어렵습니다. 산지 개발의 농지 개발보다 어렵다. 산지법이 농지법보다 더 까다롭다. 이거 아셔야 돼요. 산지 개발이 더 어려운 거예요. 농지 개발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주택허가를 이제 냈어요. 그러면은 자, 내가 집을 내년에 질 건데 내년에 현재 논이에요, 논. 밭이면 상관없죠. 현재 과수원이에요. 과수원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논이면은 성토를 미리 해야 됩니다. 치마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흙을 미리 받아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0평이든 200평이든 집터를 500평까지 산다고 했을 때 일단 성토는 기본인 것 같아요. 성토를 해서 일단은 땅을 단단하게 만들어내야 되죠. 단단하게. 대부분 논 사면 성토합니다. 허가 끝나고 나서. 허가 끝나서 성토하고 텃밭 쓰죠. 텃밭 쓰죠. 농사를 안 져도 됩니다. 허가받은 땅이기 때문에 뭐 농지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에요. 성토를 하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이 이제 점점 침하되면서 다져지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들은 허가 받으면 대지 아니냐? 아닙니다. 집을 져야 대지입니다. 보상 업무 할 때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거 허가 받아놨어. 허가까지 받은 걸 가지고 내가 대지로 주장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땅값이 2배 정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인정 안 됩니다. 전화야죠. 져야 대지죠. 허가받은 거 가지고는 지목이 대지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건물을 짓고 준공허가를 받아야지 그때서 대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건축물장이 나오죠. 집을 짓고 건축물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건물 등기를 하는 겁니다. 건물 등기할 때 담보대출이 실행이 되겠죠. 내가 돈이 부족하면
건물 등기하면서 담보대출 추가로 받을 수 있고요. 물론 토지 소유권 이전할 때도 돈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지면서 담보대출 하는 거고요. 건물 져서 대지로 바뀌었어요. 그럼 대지죠. 자, 여기서부터 주택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자, 이거는 자연 녹지하고 관리지역의 일반 주택이에요. 농업인 주택 있어요. 농업인 주택. 농업인 주택은 현지뿐만 됩니다. 현지. 타지뿐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경우 케이스죠. 관리지역이나 자연 녹지는 타지뿐이 사서 개발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농업인 주택이 있어요. 근데 농업인 농지는 농림적 농지입니다. 농림적 농지. 농림적 농지인데 두 가지가 있죠.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라고 하는 거, 농업보호구역 상대농지라고 하는 거. 농업보호지역 절대농지는 현지인만 가능해요. 개발이. 농업인 주택일 때 타지뿐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제가 실무하니까 농업보호지역이 약 농림지역 중에서 약 5%? 많아야 10%? 90%는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는 타지뿐이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약 농림지역 중에서 약 90%는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고요. 약 5%에서 10%는 농업보호지역 상대농지는 타지뿐이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집가가 싸. 왜냐면 농림지역이라는, 근데 이게 참 실무하다 보면은 집을 지을 것 같으면은 농업보호지역이 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보다 쌉니다. 가격이.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근데 집은 지을 수 있어요. 타지뿐이. 농림지역이라고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토지이용계획원에 농업보호지역으로 딱 찾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보람차죠. 야, 이거 농업보호지역이야. 이거 집 지을 수 있어. 계약해. 이렇게 되는 거죠. 타지뿐이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농업보호지역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대농지하고 관리지역으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나중에 농업보호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농업진흥지역에서 갑자기 관리지역으로 풀리는 경우는 드물어요. 보호지역으로 갔다가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호지역에서도 주택 허가가 가능합니다. 보호지역에서는 주택하고 창고만 가능합니다. 식당하고 공장은 안 돼요. 식당하고 공장은 농업보호지역에서는 허가가 안 나와요. 커피숍도 안 나오더라고요. 편의점은 됩니다. 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주택, 창고, 편의점까지는 돼요. 저희가 일종군생 소매점이라고 하는데 커피숍, 간이음식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국회법에 나와요. 그리고 식당 안 되고요. 공장 안 됩니다. 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제한이, 그게 국회법에 나와요. 국회법에. 네, 할 수 있는 업종이. 그래서 의뢰인이 오면 이 사람이 뭘 하고자 하는지 알아야지 저렴한 땅 사서 개발해 줄 거 아니에요. 집 짓는다 그러면은 관리지역 자연녹지보다 농업보호지역이 더 싸기 때문에 농업보호지역 찾아주는 게 훨씬 더 보람차죠. 왜냐하면 개발하고 나면 집가는 비슷하거든요. 대지,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 옆에 농업보호지역 있고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보면. 근데 관리지역 대지나 농업보호지역 대지나 개발하고 나면 시세 차익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가격은 일단은 농업보호지역에 싸. 저렴해요. 주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공장 찾는 분이나 식당 하실 분한테 농업보호지역은 제외. 허가 자체가 안 되니까. 그죠? 철물점 하실 분들은 돼.
철물점 농업보호지역에서 허가가 나와요. 소매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철물점 하실 분들은 된다니까요. 그냥 판매하실 분들은 돼.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잖아요. 판매도. 뭐 건축자재 판매하시는 분들 농업보호지역 찾아주면 좋아하죠. 가격이 저렴한데 개발은 되고 내가 용도대로 맞춰서 문제없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법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의뢰인이 갖고 있는 계획이라는 그분 플랜이 중요하고요. 주택개발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보호지역까지는 이제 타진이 개발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 이거 괜찮아요. 이게 가격이 제일 싸잖아요. 아까 15만 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는 타집분들은 허가를 안 해줘요. 원칙이 뭐냐면 제촌자경.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에 농사 짓는 분이 무주택자, 농지원부, 뭐 농업경영체 등록, 그리고 농기계 소유 현황, 그리고 농산물 판매 현황 이런 서류가 다 있어야 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런 걸 왜 요구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다른 거는 다 아까 공시지가에 30% 낸다고 그랬잖아요. 농업인 주택은 농지전용 부담금 세금이 없어요. 30% 안 내도 돼요. 면제. 농업인 주택은 농지전용 부담금이 감면 규정이 있어요. 세금도 안 내. 그리고 땅값도 제일 싸. 땅값도 제일 싼데 개발을 남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까다롭게 본단 말이에요. 공무원들도 알죠.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가 제일 싼데 여기다 집 짓겠다고 들어오는데 이 사람 세금도 안 내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금도 안 내는데 뭐 또 지면 지목이 대지로 바뀌잖아요. 그럼 별 차이가 없어. 가격도 제일 싼데 개발 행위 끝나면 별 차이가 없어. 그 주변하고 대지랑 똑같아. 일반인한테 팔아도 된다니까. 2년 지나서 팝니다. 2년 지나서. 그러니까는 공무원들이 까다롭게 볼 수가 밖에 없죠. 이분 세금도 안 내죠. 가격도 제일 싼 땅 가지고 이렇게 허가 들어오면은 그래서 까다롭게 볼 수가 없어요. 서류가 막 10대까지가 돼요. 그래도 허가 조건이 되면 해줘야 돼. 실제 뭐 그런 서류 농사 짓는 분들은 뭐 트랙터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무주택자가 돼야 된다는 거. 농지원부 그 제촌자경이 돼야 된다는 거. 타집분들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거냐? 내가 천안에 내가 은퇴 공무원이면 아니면 직장인이면 뭐 내가 은퇴를 60세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내려가서 내가 주소 갖다 놓고 농지원부 만들어 놓고 경인시에 등록해서 허가를 그때 낼 수 있어요. 미리 사놓는 거지. 그죠? 그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은 안 해줘. 하지만 내가 은퇴 후에 내려가서는 할 수 있어. 그때 가면 다 자격이 다 되니까. 집도 내가 집이 없어야 되잖아요. 증여해주면 돼. 자녀분한테. 그럼 내가 무주택자가 되니까 이제 그때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농지원부는 나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케이스가 있어요. 이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농지원부는 자, 요거 마무리 하시죠. 요거 꺼내 보세요. 저희 농지원부 이거 LH 사태 때문에 말 많죠. 이거 뭐 작성하는 거. 우리가 LH 나오기 전에는 이 농지원부가 농지원부가 아니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네요. 저희가 그냥 줄여서 농취증이라 그래요. 농취증. 저는 매매 계약할 때 반드시 농취증을 매수자가 받아서 소유권 이전자고 씁니다. 이 농취증 받는 거는 전답 과수만 받아요. 대지 안 받습니다. 공장용지 안 받습니다. 잡종지 안 받아요. 임야도 안 받아요. 지목이 임야도 농취증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딱 적어놓으세요. 농취증 받는 지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전답 과수원.
이 세 지목만 받아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그러면 근데 대부분 전답 과수원이에요. 내가 아까 산지는 더 개발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답은 저는 밭이고요. 답은 논이에요. 과수원은 뭐 포도나무 과수원이든 배나무 과수원이든 과수원이죠. 매실나무도 뭐 나무 심어주면 과수원이죠. 근데 자, 전답 과수원은 이런 것도 제가 질문 받아요. 지목 변경입니다. 지목 변경. 용도 변경이 아니에요. 논을 사서 투자자가 논을 사서 성토를 하면 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밭작물은 보통 들깨, 보통 일반적으로 심는 게 들깨, 고추, 뭐 이런 뭐 옥수수, 뭐 감자 이런 거 심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말씀 되게 간단한 건데 어렵게 이걸 되게 어렵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 자, 논을 샀어요. 내가 논을 못 짓잖아요. 맡기든가 도지를 준다 그러죠. 그런 것도 뭐 양도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일단 농사 짓는 게 중요하죠. 주말 농장을 샀는데 집터를 아까 산다 그랬잖아요. 집터를 샀는데 건물을 줘야 대지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남는 땅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500평을 사서 200평은 대지로 전용 받았는데 300평이 남잖아요. 논을 샀어요. 그러면 성토를 다 하면은 분할은 돼 있고. 자, 300평을 자, 농업인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해요. 농업인이. 1000제곱미터 미만은 주말 농장. 1000제곱미터 이상은 농업인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요거 설명드릴게요. 중요합니다. 기본이에요. 이게 농지 취득의 출발. 농지를 사면 전용을 하든 그냥 농사를 짓든 이 농취증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전답과서는. 이걸 안 받으면 소유권 이전이 안 돼. 이거는 농취증은 등기소에 제출한 서류예요. 등기소. 등기관이 이거 안 받아오면 접수 안 받아줘요. 자, 보세요. 농지를 사서 대부분 논을 사서 논이 싸니까 밭보다는 싼 걸 선호하죠. 저렴한 거. 논을 사서 성토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내가 뭐 주말 농장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평이 넘으면 농업인이 된다.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농지를 살 때 저는 투자로 사든 집터를 사든 300평 이상 사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300평 미만은 주말 농장이고요. 농지원부가 안 나와요. 농지원부가 안 나온다는 건 농업인이 대상이 안 돼. 농업인 대상이 안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농가주택을 못 짓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귀향을 해서 농가주택을 줘야 되는데 농가창고도 줘야 되는데 300평이 안 되면 농업인도 조건대도 안 되고 농지원부 발급도 안 되고 농업인 주택이나 농업인 창고도 못 줘. 그래서 300평 이상을 사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지방에 내려가면 한 단지가 1000평이에요. 1000평. 자, 이렇게 말씀, 1000평인데 이거를 다 메꿔서 밭으로 어떻게 써요? 너무 크죠? 너무 커요. 저희가 200평이 넘어가면 노동이에요, 노동. 텃밭은. 200평이 안 되면 운동이에요, 운동. 저도 농사 짓습니다만, 저 트랙터도 타거든요. 옛날에 경운기도 잘 탔어요. 2양기까지 탑니다. 제가 못 타는 게 콤바인을 못 타요. 거기 있다 보니까 타게 되더라고요. 300평 이상 사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냥 단순하게 집터만 생각하면은 300평 이하로 사서 집만 지면 돼요. 농업인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내가 투자라든가 향후 내가 뭐 건물을 줘야 되고 귀향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 투자로 봤을 때도 저는 300평 이상 사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건은 차차 맞춰가면 되니까. 자, 논을 샀어요. 500평 정도는 예를 들게 500평. 500평 정도는 나무 심고 텃밭 쓰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주차장 쓰면
크지 않은 평수입니다. 괜찮아요. 주변에다가 나무 저희가 매실나무도 심고, 체리나무도 심고, 봄, 여름, 가을 농사 짓고, 블루베리 같은 거 심으면은 주말에만 일해도 돼요. 그리고 일부는 지역 사람한테 좀 주고, 일부는 지인한테도 주고, 이렇게 해서 500평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500평을 예를 들게요. 자, 그러면 500평을 땅을 사서, 그게 자연녹지든 관리적이든 농림적이든 상관없어요. 평수가 중요합니다. 300평이 넘어야 돼요. 용도 지역은 상관없어요. 용도 지역이 아니라 평수가 300평이 넘어야지 관리적에 있든 자연녹지에 있든 농림적에 있든 농지원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500평을 사서 논을 샀어요. 성토를 하고 밭을 만들어 놔서 현재 그 토지이용 계획은 매매 당시에는 답으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성토를 했어요. 내가 나무도 심고 주말농장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같이 이렇게 가서 내 땅이니까 가서 너도 상추도 심고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농작물이 있어요. 농작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 가는 거예요. 지목 변경 신청서 3,000원 들어갑니다. 3,000원. 신분증 갖고 가면 3,000원 받더라고요. 전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논보다는 전이 더 지가가 높다고. 그런데 성토 비용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도 갖다 놓고요. 지하수도 판단 말이에요. 이거 다 서류 다 있어요. 가치 상승을 시켰단 말이에요. 가치 상승. 내가 들어간 돈보다 그 가치 상승 금액이 더 커요. 그리고 지목도 전으로 바꿔놨잖아. 지목 변경 신청 딱 하면 일주일이면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밥 맞네. 지목 변경 딱 해줘요. 그럼 전으로 나와요. 간단하죠. 3,000원 들어가는 거를 형질 변경이 아니고 지목 변경입니다. 개발 행위가 아니고 지목 변경이라니까요. 3,000원이면 내 땅이 전으로 바뀌어 있어. 자, 그러면 그때 지목 변경이 됐을 때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겁니다. 농지원부. 이 농지원부 신청하는 농지원부 신청은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이거 보이시죠? 이거. 저는 이거는 이게 매매를 딱 하면 이거를 작성을 해서 저는 매수자분한테 농지 사는 매수자분한테 여기 읍사무소 가서 이거 신청하고 가세요. 찾는 건 제가 찾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위임장으로 이것도 뒤에 위임장이 하나 붙어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분이 그냥 해주세요. 그러면은 비용을 받든 안 받든 당연히 비용을 받는다고 보고요. 이게 왜냐면 농지자격 취득증명서는 농지증은 반드시 받아야지 소유권 이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농지 취득자는 매매를 전제로 했을 때 이 농지증은 상속이나 증여 때도 받아야 됩니다. 농지를 소유권 이전할 때도. 농지를 내가 증여를 해주고 싶어도 이 농지증을 받아야 돼요. 전답과서만 받습니다.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은 쓰면 되고요. 5 취득자의 구분이 있죠. 자, 천안에 땅을 샀어요. 근데 주소가 서울이야. 이거 있어야 소유권 이전 된다니까요.
이거를 받아야지 소유권이, 이거를 뭐 투자로 샀든지 전용으로 샀든지 농업인이든 주말농장이든 이건 반드시 필요해요. 자, 5번 볼게요. 5번이 농업인이 뭐냐면 이미 300평 이상 농지 소유자가 농업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300평 이상 갖고 있으면 농업인이에요. 왜냐면 전산에 다 뜨거든요. 신규 영농, 내가 이제 처음 사. 제가 500평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500평이야. 그럼 신규 영농이죠. 주말 체험 영농. 이거는 뭐냐면요. 300평이 안 됐을 때는 주말 체험 영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농업법인은 농취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법인은 농취증을 전용을 통해서 받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법상 농업법인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조합, 영농조합 예를 들어서 이런 농협이 아니면 이 농취증이 안 나와요. 여기 보시면 12번에 취득 목적 있잖아요. 농업 경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은 다 농업 경영으로 받는 거예요. 개인은 개인 중에서도 이제 공장허가 받아서 농지 전용을 받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실무 얘기를 해드릴게요. 실무. 개인이 내가 공장허가를 받아서 할 때는 이 농취증을 가지고 원래는 내가 1000평을 관리적 땅을 과수원을 샀어요. 그러면 공장허가를 받았을 때는 여기 보면은 농지 전용을 허가를 받은 다음에 농지 전용 서류를 첨부해서 농지 전용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3, 4개월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그냥 개인이 어차피 공장허가 들어가는 거 알지만 농업 경영으로 그냥 받아요. 이거는 이론하고 다르죠. 이론상으로는 무조건 전용을 받아서 해야 된다. 개인은 이게 돼요. 개인은 그냥 농지정 농사 짓겠다고 해도 나옵니다. 서류가. 왜냐면은 이게 처리 기간이 4일이에요. 4일. 길어야 5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계약했어요. 오늘 읍사무소에 접수했어요. 이 사람이 회사 대표야. 근데 법인이 아니고 개인 회사 대표야. 그럼 농취증 접수하면 다음 주에 나와요. 받아놓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이거 소유권 이전 할 때 쓰려고. 그리고서 사용승낙서 받아서 나중에 허가 들어가는 건 나중에 굳이 안 받아도 실무상으로는 통용이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일반 법인, 주식회사가 들어가는 일반 법인 있잖아요. 주식회사 법학원 이렇게 들어가면은 무조건 이걸 받아야 돼요. 이 땅을 가지고 공장을 지을 건지, 물류창고를 지을 건지, 아니면 교육실을 지을 건지 이 허가가 안 나오면 이 농취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야. 여러분들이 법인을 상대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농취증을 아무리 접수한다고 이 사람 법인이 농사 짓는다고 아무리 접수해도 이거 허가 안 나와요. 반려처분 받아요. 반려처분. 농취증을 안 나오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발 행위를 해서 전용을 받아서 그 개발 행위 받은 그 인허가서를 첨부해서 농취증 신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농지 전용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고 지금 강의를 듣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잠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또 나머지 강의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